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 힘 그리고 기타 힘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 힘으로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중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전기력과 자기력이 서로 다른 힘이었는데 지금은 전기력과 자기력이 서로 공통된 힘임을 밝히게 되었죠. 전기력과 자기력, 전자기력으로 통합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겐 다소 생경한 양력과 강력이 있습니다. 이 중력은 네 가지 힘 중에서 제일 약한 힘이에요. 이 중력의 크기를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으로 정의하였고,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중력의 원인을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입증하게 되었죠. 이 중력은 네 가지 힘 중에서 가장 약한 힘이지만 가장 먼 거리까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힘입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구별되는 다른 힘이었지만 최근은 아니죠.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에서부터 맥스웰의 방정식,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전기력과 자기력은 똑같은 힘인 것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양력과 강력은 원자보다 더 작은 미시 세계에서 작용하는 힘인데요. 양력의 경우에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분계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힘이에요. 이 양력 자체가 핵자를 구성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힘이기 때문에 원자핵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관여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방사선이 방출이 되는데요. 여러분, 지구 내부가 뜨거운 이유는 이러한 방사성 붕괴가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진과 이 화산 폭발의 원인은 바로 양력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력의 경우에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들을 묶어주는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은 핵자 구성. 이렇게 총 4가지의 힘이 있어요. 현재까지 전기력과 자기력 통합되었고, 전자기력과 양력 통합되었고, 강력까지 모두 통합이 되었어요. 이렇게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하나의 힘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힘들이 통일되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중력까지 통합하려고 하는데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 중력을 이전의 힘들이 통합되었던 방식을 그대로 접목을 하면 계속 무한대라는 답이 나와요. 이 무한대라는 숫자는 아니죠. 이 무한대라는 개념은 수학적으로는 계산 가능한 어떤 범주에 속해 있으나 현실에서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계산을 했을 때 무한대가 나왔다는 것은 그 이론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계산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중력을 통일하기 위해 네로라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이 시도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통합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통합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중력을 이 힘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끈 이론이에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힘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고요. 기본 힘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타 힘들로서 마찰력, 탄성력, 장력, 그리고 저항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찰력은 너무나도 잘 아실 힘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예를 들어서 물체에게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한다면 마찰력이라는 것은 그 힘이 작용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다. 마찰력을 스몰 f라고 쓰겠습니다. 그때 이 마찰력의 크기는 이 물체의 수직항력에 비례해요. 여러분, 수직항력. 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물체의 무게의 크기와 똑같겠죠. 그래서 이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개수값, 마찰 개수를 곱해서 표현을 합니다.
마찰력 정의하는 식이에요. 근데 이 마찰력은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프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프의 x축을 물체에게 주는 외력의 크기로 x축을 설정하고 이 y축을 마찰력으로 설정을 할게요. 물체가 정지하는 동안에는 사람이 주는 외력의 크기가 마찰력의 크기와 같이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다시 사람이 물체에 가하는 힘에 비례하여서 마찰력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정지하는 동안에는 물체가 정지하는 동안에는 마찰력과 외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기에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때 항상 마찰력이 외력과 같을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하겠죠. 그 한계점에 있을 때 최대 정지 마찰력. 자, 정지니까 스태틱 해가지고 S 기호 쓸 거고, 자, 최대 정지 마찰력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물체가 움직이겠죠. 이제 움직이는 순간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해요. 움직이는 순간에는 마찰력의 크기가 상수로 바뀝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동안에는 물체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일정하게 작용하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값을 가져요. 자, 여기는 운동하는 구간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이기 때문에 카이네틱 앞글자 K를 쓰고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따라서 정지 마찰력의 개수 그리고 운동 마찰력의 이 개수를 크기를 비교하라 라고 한다면 최대 정지 마찰 개수가 운동 마찰 개수보다 크다라는 거 그래프를 통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게 이 마찰 개수라는 것은 물체와 지표면 사이의 성질로 인해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마찰 개수를 정의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물리적으로 올바른 표현이에요. 물체와 지면 사이의 마찰 개수가 뭐 0.3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지. 그냥 마찰 개수가 0.3입니다. 라고 말하면 물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면과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면과 물체 사이의 라는 접두어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마찰력의 특징 정리했고 탄성력 보겠습니다. 탄성력은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복원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이에요. 대표적으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죠.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 놓고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길 겁니다. 이 상태는 용수철이 원래 상태이기 때문에 변형된 길이가 없어서 탄성력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용수철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긴다.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이 용수철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제가 더 잡아당긴다고 하겠습니다. 용수철을 더 잡아당기면 이때에는 변형된 길이가 이 경우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더 강하게 복원되려고 하겠죠. 탄성력의 크기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탄성력이라는 힘은 변형된 길이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특성을 가져요.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를 한다면 여기다가 y 조성이 낫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 x축을 원래 길이 대비 변형된 길이 x로 정의하고 y축을 탄성력 f라고 두겠습니다. 원래 길이 상태일 때에는 변형된 길이가 없기 때문에 탄성력이 없어요. 그리고 x1만큼 변형했을 때에는 이 크기에 해당되는 탄성력이 있을 것이고 x2만큼 변형되었을 때에는 더 큰 탄성력이 작용할 거다. 그래서 이 탄성력이라는 것은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관계를 보인다. 그래서 이 탄성력의 크기는
변형 길이 x에 비례하고 그 비례한다는 것을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수값 k를 곱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 앞에는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는데요. 마이너스 부호가 의미하는 게 무엇냐면 힘의 방향이에요. 물체가 영수철이 변이 된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영수철이 변형되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변형되는 오른쪽으로 변이가 생기게 되면 x는 양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힘은 필연적으로 왼쪽 음수값을 가지는 거죠. 자, 반대로 물체가 영수철이 압축된다는 것은 변 위의 방향이 왼쪽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다시 영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를 정의하는 식의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물체가 이거 영수철이 변이 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탄성력 정의했고요. 장력 볼게요. 장력은 C를 비롯한 물체를 연결하는 것들 사이에 텐션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힘이에요. 물체 두 개 이렇게 실이 연결되어 있고 내가 여기에다가 힘 F를 적용을 하면 실이 팽팽해지면서 그때 장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 장력은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실은 이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왼쪽으로 잡아당기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물체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겠죠. 장력은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F를 작용했을 때, 이 파란색 힘 F를 작용했을 때 정지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장력이 이렇게 정의가 되었고, 만약에 물체에게 더 큰 힘 F를 주어서 이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아까와는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똑같은 실일지라도 이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달라져요. 방향은 똑같습니다. 이 실이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왼쪽에 있는 물체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방향은 변함이 없지만 장력의 크기는 바뀌어요. 장력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밑에 있는 이 상황은 서로 다른 실입니다. 실 A 그리고 실 B. 역시 힘 F를 작용한다면 장력이라는 것은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파란색 실에도 화살표 방향으로 작용할 텐데 크기는 달라요. 왜? 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실 A에 작용하는 장력이 T라면 실 파란색에게 작용하는 장력은 T'으로 크기는 달라요. 정리하면 장력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같은 실일지라도 실에 작용하는 장력이 다를 수 있고, 실의 종류가 다르면 당연히 장력의 크기 역시 달라야 합니다. 네. 그 다음 저항력으로 올게요. 저항력은 대표적으로 공기 저항에 따른 마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고 있는데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여기가 공기 중에 있다 보니 이제 공기 저항에 따른 마찰력을 받을 거예요. 마찰력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저항이니까 R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저항력은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는 크기예요. 그래서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수값을 곱하고, 역시 저항력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임을 의미하기 위해서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할 거냐? 이 떨어지는 물체의 종단 속력, 마지막 속력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이 배웠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공기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등속 운동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때 등속 운동할 때의 속도값이 종단 속력이에요. 그 종단 속력을 중학교 때 정의하기를 이 중력과 마찰 공기저항력이 같을 순간에서 이 종단 속력 터미널 값이 마찰 계수분의 중력의 크기로 정의했다라고 배운 학생도 있을 것이고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식이 나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중력과 공기저항력의 합성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 알짜 힘에 의해서 질량 m이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가속도는 정의하기를 시간에 따른 속도 1차 미분이었죠. 그러면 이거 식을 정리하면 양변을 m으로 나눠버릴까요? 자, 이렇게 하고 V에 대해서 접근하고 시간에 대해 접근하려고 하는데 V 앞에 쓸모없는 변수들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 우리가 치환 접근을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g-n분의 bv를 x로 치환하고 이 변수를 극소값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g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미분값이 0이라서 사라지고 얘는 -n분의 b dv가 되고 여기 dx가 될 거예요. 자, 상황을 전제할게요. 만약에 시간이 원점이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물체의 속도가 0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이 값과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적분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g-n분의 bv는 x로 되고 그 다음에 db 자리에다가 자, 이게 dv가 마이너스 b분의 mdx가 되어서 여기에다가 이거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x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변수를 분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접근하겠습니다. 이거 인테그랄 씌우고 원점에서 임의의 시간 t까지 접근을 하고 처음에 시간이 0이었을 때 속도 v를 0이라고 두었으니 속도 v가 0이면 x값은 g가 되겠네요. 접근한 값 g가 되고 여기는 이제 임의의 시간일 때 속도가 v일 거니까 g-n분의 bv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 분수함수 접근하는 거니까 이거 자연을 로그 나오죠? 이거는 이렇게 ln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n분의 p t 자연 로그의 밑이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함수 표현하고 g를 넘기고 이 식을 이렇게 넘겨서 v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v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뉘어요.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이 지수함수가 0이 되어버려가지고 속도값이 b분의 mg가 나와요. 그때의 속도가 바로 종단 속력입니다.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지수함수가 0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때의 속도는 b분의 mg로 정의가 된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할게요. 이쪽으로 와서 그래프 x축이 시간, 그 다음에 y축이 속도라고 할 때 이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속도는 이 값을 향해 수렴을 해요. 그 값이 b분의 mg였죠. 이렇게. 네, 여기까지 우리는 저항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종단 속력을 운동 방정식으로 정의를 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라는 노래입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적 너무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갔었던 날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 시간이 어서 빨리 흐르기만을, 어서 빨리 어른이 되기만을 바랬었던 그런 어렸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 합격자 발표 날에 나의 수험번호와 이름이 보이는 순간, 아,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드디어 내 세상이 왔다. 저는 괴로운 거는 다 끝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 그때 기뻤던 일이 있었던 게 무색할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일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부딪혀 왔었고, 그 괴로웠던 것만큼 즐거운 일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괴로움과 즐거움의 반복이더라고요. 저는 특히 연애할 때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랑 좋은 연애를 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야 하는 일들만 가득해야 될 거라고 여겼었고, 그래야만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연애할 때 그러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고, 어렸을 때에는 그런 순간이 오면 아, 내가 뭔가 연애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오해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숱한 연애를 해오다 오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고, 이 삶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즐거움의 반복,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무언가다라는 이것을 머릿속에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땐 그랬지라는 노래 가사가 저한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게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인 것 같아요. 빛이 있으면 암흑이 있고, 따뜻한 계절이 지나 추운 계절이 오기 마련이며,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이 있고, 태어나면 죽습니다. 이처럼 자연에는 항상 반대되는 무언가가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고, 그것을 자연은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대로 흘러가요. 하지만 우리들은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 뿐 괴로운 일이 왜 이렇게 많냐며 불평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괴로운 것을 거부하려다 보니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신화 속에 나오는 시시포스의 인생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어차피 굴러 떨어지게 될 바위의 필연적인 운명을 감내하면서도 그것들을 힘겹게 올려보고 다시 굴러 떨어지게 되겠지만, 그 끝없는 과정의 반복, 그 괴로움과 즐거움, 그럼에도 우리는 신화 속의 시시포스처럼 각자의 삶의 바위를 견뎌야만 해요. 그 정도의 삶의 묵직함이 있어야 허풍과 경박함을 상쇄시키고 끝없는 욕망의 골짜기를 메울 수 있으며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